자, 좋아요. 나머지 다음 사연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라밤, 바로 진도 겁니다. 따란딴딴딴. 어부바. 어부바. 마왕님의 사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부바? 네. 자두바 말고 어부바로 바꾸셨어요? 어부바는 이렇게 등이 없는 거죠. 아, 등이 없는 어부바. 등이 없는 어부바인데 이게 또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들으시면 아 이게 제목이 왜 어부바인지. 저는 어부바 또 굉장히 크고 우람한 백과사전에 대한 사연인데, 어부바 했을 때는 이제 옛날 할머니, 그죠. 그 다음에 엄마,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부바는 이제 보통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등에 어피라고 할 때 어부바 하자. 그죠. 뭐 이렇게를 생각하실 텐데 이 사연에서 나오는 어부바는 진짜 반전. 이런 반전이?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궁금하다. 제가 이제 사연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서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뭐 기억나는 아르바이트 이런 거 있으세요? 그 기억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는 편하죠. 어렸을 때도 많이 했잖아요. 뭐 배달도 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PC방도 저희가 했었고, 당구장, 뭐 음식점 서빙 뭐 이 정도 했는데, 진짜 기억나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붙이는 거. 해봤죠. 왜 기억에 남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전단지. 네, 전단지 이거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다 붙여야 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그게 가장, 전단지가 거의 그냥 저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공사장 같은 데 이렇게 쫙 이렇게. 그때 안 걸릴 줄 알았죠. 안 걸릴 줄 알았죠. 공사장 아저씨가 전화하더라고요. 뭔 전단지 여기다 다 갖다 버린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토님은 아르바이트. 전 주유소 아르바이트 잠깐 해봤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 주유 구멍이 그죠. 너 설마. 맞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설마 있겠냐는데 진짜 있구나. 1톤 트럭이 들어왔는데 휘발유 넣어버렸어요. 휘발유를 넣었죠. 근데 다행인 게 넣다가 아차 싶어서 뗐죠. 그리고 이제 다 뺐죠, 기름을. 맞아. 시동을 안 걸어가고. 다행이다. 네. 그거 한번 돌면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때 이후로 딱 3이라고 안 했습니다. 많이 잘린 거겠죠. 본인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장 입장에서는 시킬 수가 없어요. 저런 근데 예전에는 구멍이 다 똑같아가지고. 차를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죠. 디젤이에요, 휘발유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어릴 때라. 요새는 주유구에도 써 있고 그죠.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게끔 돼 있죠. 바뀌었죠. 근데 휘발유는 들어가잖아요. 구멍이 경우에. 저는 중학교 때 그 떡을 파는 떡 파셨구나. 아르바이트를 언제요?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시스템이 가서 떡을 세일즈하는 게 아니고 떡을 저희가 띄워와요. 그걸 중학교 때부터 하셨어요? 네. 와. 그래서 그거를 팔면 파는 수익이 이제 다시 나한테 오는 그런 게 있었고, 초등학교 때는 이거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그때는 저희 때는 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이 주였는데 이런 걸로는 내가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뭔가 예를 들면 준비물이 공통된 날이 있어요. 그죠. 뭐 우리 때는 특히 무슨 어떤 쌀을 가져와라, 뭐 혹은 무슨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와라, 뭐 이런 약간 그런 식으로 물품을 걷는 날이 있는데, 어차피 그건 우리 반도 하면 다른 반들도 다 그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점 매석을 합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애들한테, 분명히 까먹고 온 애들한테 약간 이제 마진을 남겨서. 자, 그래요. 우리 마왕이 형님의 어부바 사연 한번 들어볼 건데, 유인시 연구도 부탁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부바입니다. 제가 막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학교 통학버스에서 내려서 조금 걷다 보면 재래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재래시장과 전철역 사이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던 커피숍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막 들어서던 때지만 거긴 파르페로 유명했던 작은 개인 커피숍이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호프를 팔기도 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집에 가기 전 그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다 얼떨결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벽보를 받고 계산을 하면서 조금은 충동적으로 물어봤죠. 사장님은 마감 시간대만 구하는 중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업을 마치고 할 수 있어서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통학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근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쿨하게 그럼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배워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다면서 제 실수도 많이 넘어가 주셨죠. 커피 만드는 방법을 이때 사장님께 처음 배웠었는데 지금도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커피숍은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가 찾아왔어요. 파르페를 먹으러 오는 10대부터 가볍게 맥주 한잔 하러 오는 40대까지. 그런데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밤 10시. 늘 같은 시간에 찾아오셨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핫초코 한 잔을 안주 삼아서 술 한 병을 드시고 가셨어요.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면 사장님이나 알바생과 가벼운 대화를 할 법도 한데 이분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혼자 술 한 병을 비우면 가셨어요. 너무 조용한 분이라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흐릿하던 분이셨지만 저는 매일 마주치니 기억에 또렷이 남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과 같이 10시에 오셔서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은 그 손님이 그날은 핫초코와 술 한 병을 다 비우셨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창밖만 바라보며 계시는 거예요. 어쩐지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고민이 많아 보였는지 슬쩍 마른 안주를 가져다 주시며 말을 걸어 보시더라고요. 잠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저는 사장님이 하시던 테이블 정리를 마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가게가 좀 한산했어요. 커피 마시러 온 손님들은 많았었는데 그 손님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후부터는 호프 손님은 어쩐 일인지 별로 없더라고요. 재래시장 근처라 시장분들도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할 일이 딱히 없던 전 사장님이 타주신 커피를 마시면서 전공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이만 들어가. 나머지는 내가 할게. 고생했다. 그럼 저 설거지만 하고 갈게요. 아니야. 어차피 남은 것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할게. 어서 들어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손님도 없고 하니 일찍 들어가 보라는 사장님의 말에 전 신나서 퇴근 준비를 했어요. 사장님은 단골 손님분께 다시 되돌아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두 분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손님이 훌쩍거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전 조용히 가방만 챙겨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던 때였어요. 평소 욕실에 핸드폰을 꼭 들고 들어가는데 이날은 깜빡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샤워를 하는 내내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급한 전화가 올 일도 딱히 없었는데 좀 이상했죠. 부랴부랴 샤워를 마치고 나와 핸드폰을 보니 커피숍에서 오전 파트 언니한테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오늘 언니가 아르바이트를 못하나? 나도 수업 때문에 못하는데 생각하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목소리가 많이 이상했어요. 너 어디야? 아직 학교 안 갔으면 와줄 수 있어?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언니 울어요? 언니는 제 물음에 답하지도 못하고 계속 끄끄거리면서 울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는 학교 대신 커피숍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에서부터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보이고 사람들도 군데군데 모여있고 얼떨떨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넋이 나가 있는 언니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언니를 부르며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소리에 절 바라보는 언니의 얼굴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심하게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볼이 빨갛게 다 텄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언니가 다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저까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언니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달래는데 코까지 막혔는지 맹맹한 소리로 언니가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지 뭐예요.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니. 젊고 건장한 남자가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자기?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재차 물었어요. 네? 사장님이? 왜요? 어제만 해도 나랑 가게 잘 봤는데? 당황한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힘없이 고개만 계속 젓던 언니가 어렵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칼에 많이 찔리셨어. 그리고 언니는 다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자면 언니는 늘 그랬던 것처럼 문을 열기 위해 10분 일찍 도착했다고 해요. 사장님보다 언니 집이 커피숍에서 더 가까워 일찍 나와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놓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커피숍 올라가는 계단길이 너무 서늘하더래요. 사람 촉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계단을 오르는 내내 싸한 기분이 느껴져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비린내 같은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언니는 오늘따라 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넘어온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가게에 거의 다 올라올 때까지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전화를 걸던 언니는 곧 커피숍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걸 보고 아 뭐야 벌써 나오셨나 보네 생각하고는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인사하며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언니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대요. 커피숍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테이블과 의자들이 나뒹굴고 문을 열자마자 나는 피비린내에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난장판 틈 사이에서 사장님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허겁지겁 119에 신고를 하며 커피숍을 뛰쳐나왔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서 사장님의 상태를 확인해 볼 용기가 도저히 안 났다고. 숨 넘어가게 울며 말하는 언니에게서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분명 언니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곧 형사로 보이시는 분이 제게도 이것저것 질문을 하셔서 사장님을 마지막으로 본 상황과 같이 있던 손님에 대해 답한 후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어느 날 형사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날 함께 있던 여성 손님분의 자세한 인상착의, 주문한 것들, 내어줬던 머그컵 등등 정말 사소한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전부 성실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손님에 대한 행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탐문 수사를 해도 본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러고 너무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을 죽인 범인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빨리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형사님들이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시기는 한데 의심 가는 용의자만 있을 뿐 뚜렷한 범인을 찾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했죠. 가장 의심 가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그 여성 손님이셨는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희 사장님 죽음은 그렇게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사장님이 제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장님 꿈을 꾼 것 같다는 잔상만 느껴졌었는데 갈수록 꿈이 뚜렷하고 생생해졌습니다. 사장님은 돌아가셨던 날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셨어요. 청바지에 체크 무늬 셔츠. 제 기억 속의 마지막 사장님 모습이라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흐릿하던 사장님의 얼굴이 뚜렷해질수록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루는 사장님의 얼굴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저는 처음으로 사장님을 불러봤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제게 답을 하듯 손을 뻗으시더라고요. 그 부름에 제가 사장님께 다가가려던 순간 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의 손으로 보이는 것이 사장님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뒤에 엎여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검은 형상이었다고 해야 하나? 사장님, 괜찮으세요? 내가 아니라고 좀 전해줘. 제발.
처음으로 사장님이 저에게 애원하듯 말씀하시던 순간 저는 꿈에서 퍼뜩 깨어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사장님의 모습이 무섭다기보다 안쓰럽더라고요. 너무나 간절하게 제게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같은 꿈이 자주 반복됐어요. 누군가 사장님의 등 뒤에 올라타 꽉 사장님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사장님은 늘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꿈에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자주 반복되는 꿈을 꾸자 무섭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며 여기저기 꿈 해몽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대에 놀러 갔다 친구들을 따라 재미로 10,000원짜리 사주를 보게 됐어요. 사실 제가 아니라 친구들 연애운 보러 들어간 거였는데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사주를 봐주시는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바라만 보지 뭐예요. 그러더니 대뜸 아가씨는 지금 여기서 사주를 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니 수첩에 무언가 막 적으시더니 이곳에 찾아가 물어라도 보라며 연락처 하나를 주셨어요. 친구들은 무서우니 그냥 무시하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꾸던 꿈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찾아간 곳은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안내해준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방송에서나 보았던 신당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제야 조금 긴장이 됐지만 그 당시 전 꿈에 대한 호기심이 무서움을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억울한데 풀어줄 가족이 없네. 그래서 아가씨한테 갔나 보구만. 절 보지도 않고 중얼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귀신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지금 엎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아마도 자신을 죽인 사람으로 이 남자를 의심하는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설마? 지금까지 사장님을 죽인 범인인 줄 알았던 그 여자 손님도 그날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둘 다 억울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말만 듣고 저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어 보였죠. 사실 믿기도 좀 어려웠고요. 아니, 믿는다고 해도 솔직히 어디 가서 이 사실을 말하겠어요? 증거도 없이 누군가의 말만 듣고 저희 사장님이 지금 죽어서 억울하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저부터도 미친 사람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다 전 고민 끝에 처음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형사님께 슬쩍 말이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호소라도 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 전화를 받고 저를 알아보신 형사님이 안 그래도 조만간 저와 오전 타임 언니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동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고 그러던 중 여성 손님도 피해자로 전환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추정되는 사체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여성분의 생활 반경을 포함해서 탐문 수사 중이고 언니와 저에게 사장님과 그 여성분의 관계에 대해 다시 물어보려 했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제가 봤던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손님은 그날따라 고민이 많아 보였고 사장님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물건은 직접 시장에서 사오시는 분이라 그 시간에 손님 말고는 올 사람이 딱히 없었다는 것 등등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저희 커피숍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단골 손님을 집요하게 스토킹 해왔다 하더라고요. 그날 손님의 고민을 들어주시던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 늘 비슷한 시간에 집에 돌아가던 손님이 그날따라 나오질 않자 범인이 커피숍까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손님의 사이를 의심한 범인은 올라오자마자 뒤에서 손님의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키고 나쁜 짓을 시도하려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가게로 돌아오신 저희 사장님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한참 사장님과 몸싸움을 하다 사장님을 죽여버리고만 이 범인은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워 손님도 함께 목 졸라 살해한 후 남몰래 손님의 시신만 유기했다고 해요. 저도 자세히는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사건의 전말을 전해받았습니다. 범인이 잡힌 이후로 사장님은 더 이상 제 꿈에 나오시진 않아요. 억울함이 풀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하셨던 저희 사장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따라 문득 커피를 마시려니 사장님이 더 생각나네요. 저희 사장님, 이젠 더 이상 누군가의 등에 무겁게 엎여 있지는 않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부바는 사장님의 등에 그 여자 손님의 귀령이 이렇게 엎여 있었던 거죠. 왜 그분한테 붙었어? 그러니까 왜 그 사장님한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그 여성 손님은 자기를 죽인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커피숍에 있다가 갑자기 기절을 해서 아 맞네. 그래서 맞네. 사장님이 자기를 죽였다. 둘만 있었으니까 아 그렇게 생각했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귀신에게 귀신이 붙는다. 흔하죠. 아, 흔합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흔하죠. 예. 여러 가지 그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우리 봤을 때는 와, 귀신이 귀신한테 붙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 흔하다는 거지. 그 뭐라고 하지?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흔하다는 거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네네. 아주 없는 일은 네,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 이제 자살, 그러니까 원한기도 있는 거고, 나를 죽인 억울함이 더블 버거로 오는 거죠. 분노와 억울함이 같이 있어요. 막 이런데 억울해요. 이런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경험하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힘듭니다. 분노는 야! 이러고 억울하면 맞아요. 배가 아픈데 응가가 안 나올 때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있죠. 그러면 귀신에게 귀신이 붙는다. 대표적인 사연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연. 근데 저는 당직기로 얘기를 해야 되죠. 아무거나 편하게 얘기해. 저는 흉가에서 한번 봤습니다. 흉가에서 봤는데 어부만 거의 어부반은 아니고요. 시칼 든 귀신이라고 흉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헌팅을 했는데 정말 시칼을 든 귀신이 있고, 그건 2층에 있었고 1층에는 피가 범벅이 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기를 한 5번 정도 헌팅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 이 여자는 피가 범벅이 돼 있고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위에 있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칼을 들면서 죽어서 이렇게 위협을 할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랫동안 거길 파헤쳤는데, 뉴스 기사에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스스로 목에 칼을 찌르고 죽은 여자가 있다라는 그게 있는데, 그 앞에 흉가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정신병 치료를 한 기록도 있고 신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이제 헌팅 내용으로 봐서는 피 범벅인 여자는 그 정말 스스로 자해를 해서 물에 빠져 죽은 여자고, 칼을 찌르게 한 여자는 위에 2층에 있던 시칼을 든 귀신이었구나.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에게 붙어 있었던 거죠. 죽어서도. 그런 케이스는 봤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사연이 있는데, 뭐 초창기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요. 아이와 어른, 그러니까 남자. 근데 저 들은 얘기지만 아이 영가가 계속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피해서. 근데 그 남자는 그 아이를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둘 다 교통사고가 나는 지점에서 사라지고 다시 아이는 달리기 시작하고, 계속 무한반복.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아이를 유기하기 위해서 남자가 달려갔던 거고, 아이는 그 아저씨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둘 다 이제 차에 치여서, 그러니까 귀신이 붙는다는 거 꼭 이렇게 교집합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계속 죽어서도 계속 똑같은 타임루프를 산다는 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딱 이런 사연들을 보면, 무섭다라기보다는 그 사연을 좀 어떻게 뒤집어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연자가 꿈꿈에 사장님이 억울하게 사연자를 찾아갔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뭐 있죠? 많이 있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사실 사장님과 마감조 알바생 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본 그죠. 그렇죠. 상대기 때문에 내 편인 상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그냥 기본 천도 없이 그냥 뭐 억울함이 풀리나요? 잡혔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잡혔으면 그 원한, 억울함, 한은 풀리죠. 그러면서 이제 뭐 떠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억울하다. 왜? 범인은 잡혔지만 이게 목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이 마음은 진짜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를 죽인 거에 대한 이제 원한이 생겨버리면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범인을 찾아줘서 고마워해서 떠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경우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상가 공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왕 형님의 어부바 미스테리했던 또 미제 사건이 됐다고 해서 왜? 저 여자의 정체는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사건이 풀렸다고 하니까 예, 정말 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